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처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오늘 AU50 대입 정보의 날 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오늘 많이 더울 거라고 사실 덥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비가 선선하게 내려서 조금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나가보니 방금 비가 그친 것 같던데요. 오늘 시간 있으실 때 학교 한 바퀴 이렇게 아까 총장님 소개하신 것처럼 한 바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 학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말로 저희 학교를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한마디 말을 제 나름대로 골라봤는데 소개를 하자면 저희 아주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사실 좋은 대학을 이야기할 때 사실 고려해야 될 것이 되게 많이 있죠. 학교 입지도 그렇고 교수님들의 역량, 학생들의 아웃풋, 그리고 뭐 학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명성은 얼마나 높은지,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최기주 총장님께 소개하셨지만 뭐 취업률 같은 지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학교 랭킹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학교 소개를 하는 그 자체는 좋은 학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최기주 총장님께 잘 설명하셨지만 저희 학교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수원 지역에 위치한 굉장히 취업률 좋고 창업 잘 시키는 작지만 강한 대학,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표로 본다라는 거는 동시에 조금 당연히 우리가 어떤 지표를 생각하든 그것보다 더 좋은 지표를 가진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저야 개인적으로 수원에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서울이 아니라서 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표로 이야기하면은 좀 다른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입학처장이 아니라 여기 교수로서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13년 차입니다. 13년 차 수학과 교수이고요.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정말 그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수학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아? 라는 질문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14년 전에 제 인생 첫 직장으로 아주대를 처음 왔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질문에 거의 맞는 것처럼 사실 저는 수학밖에 모르던 그런 약간 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쯤에 이제 산업수학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요. 산업수학이 뭐냐면 요즘 AI나 이런 소위 말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벌어질 때 그것들을 이제 수학이 조금 주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수학이 연구실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산학 협력도 하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학을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약간 붐이 일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수학과에서도 산업수학을 교육과 연구에 도입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저도 이제 수학과 교수로서 제 주 전공은 순수 수학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산업수학을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놀랬던 게,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약간 좀 감탄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산업수학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과 이렇게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대화를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하고 전혀 관계없는 토목 분야나 모빌리티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 제자들을 네이버 같은 IT에 취직을 시킨다거나 한국전력 같은, 저희 사실 수학과 출신이 한국전력에 취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이번 한국전력에 취직을 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도 지금은 이따가 소개해드릴 첨단 학과 중에 하나인 AI 모빌리티 공학과에 중복 배속되어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저희 아주대학교가 이렇게 좀 학생들만 성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교수들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수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아주대학교가 좀 특별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그 총장님 발표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총장님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안 그러셨나요? 그 총장님도 사실 첫 직장이 여기시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평생 직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여기가 평생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 그 교수님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그 직원분들 전부 다 이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 왜 옆에 조그만 캐릭터 있잖아요. 이게 저희 학교 그 공식 캐릭터이거든. 치토라고 부르는 공식 캐릭터인데 저 캐릭터도 우리 학교에 굉장히 애정이 있는 학생이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디자인하고 그렇게 학교에 기부를 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치토라고 부르는 캐릭터인데요. 저는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학교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점점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학교가 될 거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여기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정보, 이렇게 정확한 정보 이렇게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학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키워서 좋은 인재로 성장을 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대학교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저희 아주대학교는 수시에서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은 학교입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현재까지 아주대학교의 수시 모집이 63%로 타 대학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시에서도 전형별로 또 인원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드린 책자에도 전형별로 선발 인원은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실기 모두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 전형에서 에이스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 586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의 대표 전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에이스 전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발 인원과도 밀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형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아주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단과대학과 학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총장님께서 학과에 대한 안내를 어느 정도 해주시기는 했지만 아주대학교는 사실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단과대학과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10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총 40개 학과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에 좀 관련된 학과들 수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몇몇 학과들은 이름이 조금 변동되거나 작년에 신설됐거나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안내는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0개 학과 어떻게 하면 아주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다른 항목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 10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들 2개 영역의 등급이 5고요. 그리고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문은 사탐, 과탐 중 한 과목을 채택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이랑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계열이나 학년에 따라서 퍼센트지를 저희가 따르게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열, 학년, 과목별 가중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과목들 중에서는 등급이 산출되는 것도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이 안 됩니다. 그럼 등급이 없는 과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A, B, C를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저희가 점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수식에 따라서 계산식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점수가 딱 나올 텐데 그 점수 순위대로 가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고 수식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가 1등부터 끝등수까지 다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늦게 발표하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한 후에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순으로 이렇게 다시 등수가 재편이 됩니다.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숫자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쉽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점수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수 산출을 해보시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입시 결과 다 올려놨어요. 전체 다. 이제는 어느 대학이든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성적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작년과 올해가 수능 체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점수대 또는 이런저런 것들의 변수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전형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치나 정량화된 자료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학교 생활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고민하고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종합전형은 되게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 전형에 속해 있는 전형들이 훨씬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대표적인 전형인 에이스 전형은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융합인재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재직자 전형 모두 면접이 있는데요. 이 네 전형은 1단계에서 우선 서류평가 100%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서류평가 100%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교과가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00%로 평가를 하고 3배수의 학생들을 뽑아서 2단계인 면접에 올립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시험을 보고요. 2단계 성적인 30%와 1단계에서 받았던 서류평가의 점수가 70% 이렇게 반영돼서 최종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의 변별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뒤에 Q&A도 넣어놓기는 했는데 면접에서는 한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 30% 정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면접 부분도 신경을 꼭 많이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데요. 유일하게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의대, 약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대, 약대를 지원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 네, 4개 등급합이 6, 약대는 7입니다. 이 등급을 반드시 이건 약속이잖아요, 기준.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수능 점수가 높으면 더 유리하느냐, 최저인데 상관없습니다. 네, 더 높다라고 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최저 기준은 말 그대로 통과 또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저희가 거르는 장치인 거지 수능 점수로 인해서 수시에서 더 학생한테 점수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이스 전형은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면 이 학생들을 저희가 평가할 때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삼을까요? 에이스에서 추구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 것 같으세요? 어떤 한 학문을 되게 깊이 있게 탐구하고 막 매니악적이고 이런 학생을 선호할까요?
네, 학생들은 절레절레 하시죠. 맞습니다. 에이스 전형에서 소원하는 학생들은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니악적인 요소를 가졌는데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막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물론 그 친구도 뽑겠지만 그런 친구보다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좀 도울 줄 알고 같이 이끌어 나갈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고 또 어떤 과목에 편중돼서 공부하지 않고 두루두루 내가 하는 과목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돌멩이로 따지면 어떤 모난 돌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매끄러운 돌 네, 그런 친구들을 에이스에서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모범적이야. 모범생이야. 저 친구는 공부도 좀 곧잘 하는데 성격도 좋은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에이스에서 가장 많이 선발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뭐 재학생 수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 곳곳에 나가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이 친구는 비록 아주대학교 갈 때 다른 같이 지원했던 친구들과 성적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뻤던 아이인데 아주대에서 뽑아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모범적이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착한 그런 학생들 선호한다. 에이스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로 학교의 정원, 신입학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저희가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에이스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갖춥니다. 첨단 융합인재 전형도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매니악적인 또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관심이 있는 저희 좀 주변에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만나면 정말 막 신이 나서 하는데 진짜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92명은 선발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전형에서 선발하는 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5개 학과. 그래서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AI 모빌리티,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소프트웨어, 금융공학과는 이 첨단 융합인재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에이스에도 선발 인원이 있지만 나머지 학과는 에이스에는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이 점 유의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전형 비교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재상의 변화도 있고요. 2개의 차이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량이 똑같이 3개의 역량을 쓰는데 배점이 달라요. 에이스는 37, 35, 28 비교적 고르게 이 배점들이 되어 있는 반면에 첨단 융합인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전공에 대한 관심, 진로 역량 이런 것들 뛰어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과 진로가 이미 85%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의 비율 차이를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더 유리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본인의 그 전공, 가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했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다른 과목들도 꽤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두 전형 다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라고 물으시는데요. 2개 다 지원 가능합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뭐 2개 다 지원을 하셔도 괜찮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역시도 지원하는 풀, 그리고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하신지 학생부를 찬찬히 보시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학생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랑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랑 전형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고른 게 1, 고른 게 2인데요. 이 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접이 아예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이렇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4명을 선발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그런 거예요. 자, 고른 기회가 더 유리한가요? 에이스가 더 유리한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원하는 자격에 제한이 있는 전형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 풀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이스에 지원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인원수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 학과,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소수를 뽑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 학생들이 몰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반드시 이 고른기의 원 전형이 늘 에이스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은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고른기의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기여자, 사회배려자, 다자녀 가구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생각보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리고 고른기의 2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기여자, 사회배려자 이쪽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생활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수학하는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사를 많이 다닌다거나 자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엄마나 아빠의 관심이 조금 덜했다거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에이스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거의 대다수가 에이스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또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매년마다 상대평가잖아요. 저도 평가를 하다 보면은 풀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 고른기의 2 전형과 에이스 전형의 동일 학과를 평가한 적이 있어요. 네, 사회학과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사회학과였는데 에이스에서 10명, 그리고 고른기에서는 1명이었어요. 근데 이 10명과 이 1명을 비교했을 때, 이 1명밖에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1등을 뽑았고요. 2, 3등이 뽑혀 있었는데, 이 2, 3등의 학생이 에이스에 지원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1등 했던 친구가 등록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실기실적입니다. 아주대학교에 실기실적 전형이 있고요. 이 전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학생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방법은 에이스랑 거의 유사해요. 아주대학교의 거의 대다수 서류 평가를 하는 전형들은 에이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3배수 걸러서 2단계의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과는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과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군사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 분야의 장교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 친구들은 학교에 들어오시면 전원 4년 등록금 면제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공군 장교, 바로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어차피 남학생들은 군대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네, 네, 장교로 보내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네, 이 학과를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수학생 특전이 있습니다. 기숙사, 각종 장학금,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혜택이 있으면 또 의무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로 임관하신 다음에 네, 군복무 7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최근에 네, 취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취업 100%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네. 중간에 네, 학생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중간에 휴학이 안 되고요. 네, 쭉 네, 공부 끝난 다음에 군대까지 그냥 쭉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전부 다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아서 더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여학생들도 생각외로 굉장히 적응 잘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보병이나 포병이나 공병이 아니라 정보통신 장교거든요. 아버님들께서는 정보통신 장교들이 뭘 하는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 네, IT 장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사회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와서는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방산 업체들도 있지만
IT 산업이 워낙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취업할 곳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무기 쪽에 지금 저희가 지금 무기 수출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K방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통신 분야 중에서도 무기체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또 있어요. 성적대가 어떨까요?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의대, 약대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성적대를 봤을 때는 그 다음으로 높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성적대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전형인데요. 논술입니다. 네, 논술은 학생부 교과 20% 그리고 논술 80%를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학생부 교과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 20%가 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반영 비율이 적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죠. 1등급부터 저희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보통 학생들이 논술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거의 6등급에서 많이 끊어지는 편이긴 한데 7, 8등급이 소수는 있긴 하지만요. 여기까지 보시면 1.5점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봅니다. 이 얘기는 거의 논술 100%에 가깝게 선발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논술만 잘 쓰면 되냐? 맞습니다. 논술만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논술의 경쟁률은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도 쉬운 건 아니에요. 논술고사는 총 120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2문항씩 대문항입니다. 대문항이 2문항이 나가는 거고 소문항이 여기에 더 붙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문항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문계열은 통합논술이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수학입니다. 그리고 의대는 수리논술에다가 과학논술로 생명과학이 지정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물화생지에서 선택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대대로 항상 생명과학이 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는 의대만 있습니다. 네, 다른 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만 등급함 6으로 아까 에이스 전형이랑 수능 최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범위는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 안에서만 나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까지예요. 네, 기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 1, 2를 포함은 하지만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인문계열은 좀 과목 수가 좀 많지만 인문에서 배우는 과목들 안에서만 저희가 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마친 학생이라면 논술을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푸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제가 결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 보기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과는 내신 1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논술도 논술 평가 채점 기준에 의해서 채점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를 하길래 어떤 친구는 붙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떨어지는 것일까? 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죠. 네, 폐지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가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공부를 제법 한다는 학생들은 이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학생부의 구석구석에 학생의 얘기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굉장히 강조되는 게 있죠. 바로 세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학생부조차도요. 온전하게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독서활동을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교내 것만 다 저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볼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상실적도 반영 안 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특의 곳곳에서 저희가 학생의 역량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표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셨죠. 전형별로 이렇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평가 요소는 모든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반영 비율이 달라요. 자, 그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학업은 굉장히 뛰어난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고 어떤 한 특정 영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탐구했다기보다는 좀 넓은 범주에서 이렇게 좁혀나갔고 처음에 이거저거 좀 관심이 있다가 천천히 자기 진로를 결정을 하면서 깊이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어디에 좀 더 적합할까요? 네, 그런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스. 네. 에이스 전형에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3년 내내 뭐 어떤 것들을 되게 굉장히 막 추구하고 좋아하고 이 계열 공과대학에 가고 싶어서 공과 계열에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썼고 또 공과 계열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기계공학과에도 관심이 생겨서 기계공학을 막 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막 관심이 생겨서 자동차를 막 해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 첨단 융합인재 전형의 AI 모빌리티에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요소별로 전형 자료별 평가 영역을 좀 살펴보면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부에서 창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트, 행트 뭐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저희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관 정도가 좀 높은 거는요. 아무래도 학업이다 보니까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세특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특이나 아니면 창체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학생의 학업 역량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찾는 것이지 반드시 저희가 인적사항에서 뭐를 찾고 출결에서는 무엇을 찾고 꼭 그렇게 1대1로 갖춰져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특히 세특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세 가지 다 연관 정도가 어떤가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글에서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출결은 공동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생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 성실성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은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가 2.5등급인데 저희 아이가 될까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옆집 아이는 2.7이고 저희 아이는 2.5인데 아무래도 옆집 아이랑 같이 지원하면 저희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되게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자, 저희가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3, 5로 떨어지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5, 3, 1로 올라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전자, 후자 중에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신가요? 네, 5, 3, 1로 올라가는 학생을 뽑고 싶으시죠? 근데 둘 다 3등급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어떤 3등급인지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내신 등급만 딱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본 거는, 여쭤본 거는 어때요? 성취. 학년별 성취도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렇게 후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이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수강자 수, 몇 명이 들었고 내가 거기서 원점수는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너무나 학업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는 잘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는 볼 때 등급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가 있으면 이렇게 등급이 있죠. 네, 학생이.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냐면 여기를 먼저 봐요. 원점수가 어땠는지, 몇 명이 들었는데 평균 점수는 어땠는지, 그 들었던 과목의 편차는 어땠었는지. 뭐 이거는 이제 가짜 성적표예요. 그래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편차라는 게 결국에는 학생 간의 경쟁이 좀 어땠는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과목의 난도가 어땠는지 조금 살펴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친구 원점수예요. 그래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이 친구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3학년 때는 어때요? 과목들이 거의 대다수가 특히 자연계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학생은요, 고3 학생이에요.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내신 등급만으로는 저희가 학생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깊이로 이런 과목들을 공부했는지를 천천히 다 본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인데요.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 참여, 성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 있죠. 내 진로가 변경되었어요. 처음에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방황했어요. 관계없습니다. 자, 두 가지 예시를 들게요. 자, 첫 번째 학생은 내가 무언가를 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해본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막 찬찬히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좀 좁혀졌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내가 의학학 계열에 관심이 많았었구나 하고 의학학 계열과 관련된 것들을 막 열심히 찾아봅니다. 근데 의학학 계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간호대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보건도 있죠. 마지막에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간호학과가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학생과 3년 내내 간호학과를 가고 싶었던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참여한다거나 진로 활동에 대해서 뭐 고민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난 1학년 때부터 그냥 간호학과 갈 거였으니까. 두 학생 중에서 어떤 친구가 더 노력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들 이게 1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첫 번째 학생이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로 탐색을 꾸준하게 어떤 한 전공이나 한 계열에 대해서 한 친구들도 당연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어떤 행위가 없이 그냥 무작정 나는 이게 될 거야 라고 주장만 했다라면 그 친구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건요. 행동이에요. 했느냐 말았느냐, 경험했느냐 말았느냐. 그래서 과거를 저희가 찬찬히 본다라고 하거든요. 면접에서도. 이 친구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는지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공대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기계공학과를 했으니까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1학년 때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긴 했지만 학교에 그런 것들이 제반사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돼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진로 활동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로봇 동아리 한 친구들보다 저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선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저는 무슨 학과 갈 건데 무슨 동아리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여기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이 와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화콘텐츠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방송반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럼 문화 콘텐츠를 가려면 방송반 활동을 해야 될까요? 문화 콘텐츠랑 방송반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없어요. 네. 문화 콘텐츠는 기획 능력을 키우는 그런 학과예요. 방송반 활동은 뭐 학생에 따라 다르겠죠. 아나운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아니라는 거, 이 친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들을 찾았고 그걸 경험했고 도전했고 그런 과정들이 학생부 곳곳에서 보여졌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는 1학년 때는 1학년 때 걸로, 2학년은 2학년 때 걸로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자, 1학년 때 내가 만약에 간호학과를 가고 싶었다. 그러면 간호학이랑 관련돼서 탐색했던 것들을 보일 거고요. 2학년 때는 내가 생명과학과로 바꿨어요. 그러면 생명이랑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응용화학, 생명공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응화생이랑 관련된 것들이 잘 나타나는지를 볼 겁니다. 학생들은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등학교 생기부 혹시 떼보셨나요? 네, 생기부? 네. 어때요? 진로? 다 바뀌셨을 거예요. 전 1학년 때, 2학년 때 진로가 달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제가 봤는데. 저는 입학사정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땐 그 직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학도 평가를 할 땐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인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역량인데요.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의 행동입니다. 자,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 자,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봉사, 배려, 나눔, 리더십 모두 다 본인의 시간이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나 배려, 뭐 리더십, 협력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거를 공동체 역량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 측면은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생활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 생활, 출결이나 뭐 이런 성실성 이런 것들은 학교 생활 안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를 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요, 이 공동체 역량의 뭐 학교 생활의 성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제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출결 사항에 굉장히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측면들은 많이 본 적이 없었고요. 다만 요번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입학했던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미인정 뭐 조퇴나 미인정 지각 이런 것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 접속이나 이런 것들, 출결이나 이런 경우에 좀 늦어서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1, 2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로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1학년 때 10번, 2학년 때 10번, 3학년 때 10번이라면 대학교 1학년 때도 10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도 실수하잖아요. 한두 번씩, 그쵸?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는 정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미인정 결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한두 번 또는 뭐 반복적으로 빈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감점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미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의 어떤 학교 생활의 그런 규칙이나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은요. 직위보다는 학생이 그 직위에 적절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또는 직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공동체에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은 자율활동에 많이 보여지거든요. 직위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직위가 없어도 그런 행위를 했던 친구들은 주로 세특에 많이 가 있어요. 이 교과 시간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 이 교과 시간에 조별 모임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여러 과목에서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이 친구는 실제로 어떤 과목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소그룹이 이루어졌을 때 협력하는 자세를 계속 보였던 친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면접입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면접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복을 당연히 입고 오시면 안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사복으로 오셨는데 또 그러면 이제 또 멋을 내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편안하게 학생 긴장하지 않도록 평소에 이제 입던 옷들 중에서 뭐 좀 깔끔해 보이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면접의 내용들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과거에는 학생들 면접을 볼 때 막 압박 면접도 하고요. 막 학생의 뭐 상상력, 창의력을 시험한다라고 해서 학생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문항을 막 출제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시험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의 면접은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서류 기반 면접, 서류 진실성 80%,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20%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류 진실성 80% 안에서는요,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학생부에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역량들을 정말로 이 친구가 했는지, 이 친구가 경험했다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했었는지, 이 친구가 이런 실험을 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세심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했으면 너무나 쉬울 건데요. 본인이 그냥 참여 정도, 주도하지 않았고 참여 정도만 했었고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면접은 준비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20%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말을 잘 못한다, 우리 아이가. 숫기가 없다. 앞에 가면은 말하는 걸 싫어한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말을 잘하는 친구를 뽑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아는 내용을 남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수월한지를 보는 거예요. 면접은요. 내가 아는 내용을 상대한테 전달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남한테 전달을 못하면 그 지식은 남한테 전달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용, 내가 했던 내용, 내가 경험했던 내용, 그것들을 면접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관은 2명 정도 들어갈 거예요. 뭐 학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기 실적이었던 뭐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3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이스 전형은 2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수험생은 혼자 들어갑니다. 네, 많이 떨릴 거고요. 네, 10분 정도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이런 형태를 지내요. 건물에 입시라는 순간이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어머님들께서 건물 밖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입시라는 순간부터 입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본인이 맞는지 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요. 가번호,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번호를 외우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를 그냥 명찰을 끼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번호를 받은 다음에 대기실로 가시게 됩니다. 대기실은 이런 강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이제 초조하게 또 기다리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번호기 때문에 번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래도 서류 기반 면접이라서 본인이 좀 편안한 가운데 가지고 온 자료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화면에 면접 순서가 이렇게 띄워드려요.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몇 번째 면접 순서가 되고 몇 번째 조로 입장하든지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실로 이동이 됩니다. 자, 면접이 끝나면 바로 퇴실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수험생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면접관과 내가 평가자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나가요. 네, 저희 책자에도 있기 때문에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 처음 오프닝을 한다거나 처음 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이 나가고요. 진짜 질문은 이 뒤에 나오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역량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대 지원자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황 재시문을 하나 줘서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가치관과 인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면접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사전에 전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이해도가 있으셔야겠죠.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나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이게 거의 1번 문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워올 거라는 것도 알고요. 준비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질문을 해요. 왜? 긴장을 좀 덜 하시라고. 준비하신 문항 하시라고. 자, 그러면 길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본인의 얘기를 딱 전달할 만큼만 해야 될까요? 굳이 길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내 동기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를 던지시면요. 딱 듣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네가 여기에 지원을 했구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꼬리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본 질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어떨까요? 첫 번째, 왜 지원했어요? 부터가 막히는 거예요. 왜 지원했어요? 부터가
동기부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 중에 예전에 그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건축학과랑 건설시스템공학과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네, 집안이 단단한 그런 건물을 만들겠다는 게 꼬였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면접을 보면서 이 친구가 지원하고 싶은 과가 도대체 어디였을까? 네. 면접 10분이잖아요. 그런 혼란을 서로에게 준다는 거는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출 서류에 대한 충분한 숙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학생부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내가 경험했다고 했던 것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어떤 나의 노력이 있었는지, 몇 번을 했었는지, 약간 객관적인 수치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믿기가 좀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관련해서는 요즘에 진짜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예전엔 진짜 없어서 막막했었는데 지금 뭐 유튜브에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 드라마 보듯이 그냥 틀어놓고 한번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방법 모의 면접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지난달에 모의 면접으로 아주대학교에 100명을 초청해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경험했던 친구들이 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되게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꼭 합격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능하면 모의 면접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주대학교 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기회를 못 찾는다 그러면 조금 부끄럽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든든한 내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 연습할 때는 혼자 시작하더라도 마지막에 체크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면접 당일에는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친구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까 있던 의사소통 능력 20%에서 점수가 깎이겠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면요, 면접관이 묻는 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잘 못 들었다 그러면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싫어하실 분은 없어요. 다들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녀가 있는 다 학부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막 끝을 흐린다거나 막 되게 자신 없게 말을 한다면 저 친구가 정말 알고 있는 건지 몰라서 자신감이 없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주대학교 되게 좋은 학교인데 이러면 어떤가요? 별로죠. 똑같습니다. 면접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대학교 나 안 뽑으면 후회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물론 건방지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싸우자고 막 덤비시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의 바른 태도. 긴장하시면 태도가 약간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는데 막 이렇게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계속해서 막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얘기했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쁘긴 예뻐요. 꽃받침하면 근데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집에서 오늘 가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책자에는 없어요. 찍어 가실 거면 찍어 가시고요. 면접 연습 1단계입니다. 그 동아리 활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을 써두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해서 혼자서 한번 묻고 대답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내가 더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1단계예요. 근데 1단계 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또 수능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면접에 투자하실 수는 없고요. 주말에 잠깐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끝났다. 나는 나 혼자만 하는 건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면접에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 녹음 파일을 준비를 하세요.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 녹음 가능하시잖아요. 그쵸? 가능하면 저는 말씀드리는데 녹음도 좋지만 영상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내 그 모습도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모습을 그리면서 또 앉아서 해보세요. 자, 끝난 다음에 10분 후에 영상을 틀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있어요. 그 안에. 네. 온갖 모습이 막 흐트러지고, 네.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이잖아요.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말들이 제거가 되고 나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 실제 면접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크게 발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제가 먼저 얘기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여긴 빠져있지만 모의 면접을 하세요. 네. 지금 많은 대학에서 모의 면접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연락하셔가지고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거기도 다 사정관들이 면접을 하니까요. 또 하나는 저희가 면접 질문을 뽑을 때 최대한 실제 면접에서 쓰지 않을 질문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다 보면 직업병이라 네, 유사한 질문들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라? 네, 엄마 아빠 앞에서 하세요. 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 단계를 겪고 나시면 처음 보는 면접관 앞은 오히려 덜 떨려요.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사람 앞에서 면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통과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실제 면접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면접 점검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꼭 동영상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내 말투는 어땠는지, 내 속도는 어땠는지, 내 발음은 어땠는지, 내가 자신감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인데요. 입시 결과는 좀 빠르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수시 경쟁률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논술 경쟁률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3대 1입니다. 네, 논술만 잘 쓰면 돼요. 그래도 83명 논술로 이기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걸로 따지면 종합전형이 11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 어렵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합격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충원배수 이해하시는 거 되게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요. 여기 넣었어요. 충원배수는 예를 들어서 30명을 선발하는데 291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 9.7대 1입니다. 그쵸? 자, 1단계에서 서류했고요. 2단계에서 면접까지 해서 90명이 면접을 봤어요. 자, 충원 배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면접을 본 90명입니다. 이해되셨죠? 1단계에서 떨어지면 충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90명을 데리고 저희가 하는데 충원 배수가 1.8이에요. 자, 1.8이라는 거는 이 1은 최초 선발 30명입니다. 그럼 0.8이 충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54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2다, 2.0이다. 그러면 30명이었어요. 그럼 30명이 최초 합격, 30명이 추가 합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충원 배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순위수와 충족률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넣은 것이지 하고 이제 이 수치를 보시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보실 때 주의하실 점. 최종 등록자 기준입니다. 성적은 최초 합격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70% 컷에 들어왔다라는 게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충원배수 2.0이잖아요. 그쵸? 모집 인원 11명. 그럼 22명이 합격을 했는데 22명의 70% 컷이라는 거는 추가 합격자의 점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때는 이 최종 등록단지, 최초 합격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에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최고 있는데 이 학생이 그러면은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인가? 합격했던 34명 중에 34등의 학생인가? 아닙니다. 네. 선발됐던 이 34명 중에 내신 성적이 4.48인 학생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최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등록 보시면 동그라미가 그 최종 합격자예요. 합격한 사실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X는 불합격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가요? 동그라미 안에 X가 수도 없이 많아요.
같은 등급 안에서도 합불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일 많은 학생도 어디에 있나요? 2, 3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지원도 제일 많고 합격도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6등급인데 합격하나요? 합격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떨어진 학생도 많고 합격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슨 학과 컷은 어딘가요? 컷은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컷이라는 게. 네,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논술 우수자 보실 때는 이 논술 평균 보시면 되는데요. 평균이 다 학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 시험 보는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난이도를 저희가 조율을 다 비슷하긴 하지만 오전 시험, 오후 시험, 오후 마지막 시험에 따라서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뭐 국어국문학과가 91점이니까 제일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학과별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이 수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시에 이 입시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걸 클릭하시면 전부 다 저희가 표로 다 보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입시가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 이제는 펼쳐질 텐데요. 가장 많이 긴장하고 힘들고 지치는 건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재학생 합격 수기 중 자연대를 맡아 발표하게 된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목차인 학생부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생활기록부를 보기 전에 교과 성적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회와 예체능 부분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그래프는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을 드러내었으며 제가 아주대회에 지원할 시 제 성적 등급은 2.78등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학 분야에 대한 성적인데요. 과학 분야에 대한 성적을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2학년 때 들었던 모든 과학 과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물리학 그래프가 유난히 다른 그래프들과 다르게 불규칙적입니다. 그래프를 더 자세히 보시면 물리학 그래프의 끝부분의 왼쪽에 위치한 숫자가 조금 매우 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물리학을 6등급을 맞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공대 혹은 자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본 물리학 등급이 이와 같은 성적이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제 말을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적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1등이거나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마찰을 겪으면서 그 마찰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다음부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6등급에서 시작한 물리 등급이 어느새 3등급으로 되어 있던 걸요.
여기서는 공대나 자연대를 노리시는 분들 중에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과학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물리학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리학 단원을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유난히 관련성이 적은 게 물리학의 특징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성적이 안 좋아 놓쳤던 부분을 위해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 수업 진행 상태를 따라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놓친 부분은 다른 시간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현재 배운 내용은 그날 야자 시간에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문제집은 최소 2권 이상은 풀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건데요. 저는 그때는 스마트폰 앱 콴다 같은 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낮은 성적을 받은 학기에는 성적으로는 저의 꿈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교과에 더 주목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듣고자 하는 과목은 어떤 이유에서든 들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고교학점제가 진행 중입니다. 고교학점제란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지만 그 과목을 선택한 인원수가 적어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또는 나는 이 과목에 좀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은 수강 신청하시기를 매우 곤란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그 과목을 듣고 싶다면 한번 수강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생각한 대로 결과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 아주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여 결과는 어땠는지가 평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과목이라도 수강 신청을 해보면 그 결과와는 반대로 노력을 인정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들었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수상활동, 개인 봉사활동, 또한 상설 동아리 활동 등의 기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는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총 이러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경우 교과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 이 부분에 넣었습니다. 제가 비교과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학교, 저희 과가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또 저희 과는 어떤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학과가 요구하는 특징이나 개념을 알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비교과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모집 단위별 인재상과 평가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능력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시 유형이 바뀌면서 수시에서도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점보다도 물론 성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점점 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만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이점은 계속해서 줄어나가는데 저는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독서활동을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저는 이를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동에 접목시켜서 독서활동을 기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례는 제 생활기록부에서 제가 독서활동을 수업 시간에 접목시킨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교과서를 보면 맨 앞 페이지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에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유독 관련이 있는 목차가 있을 건데요. 그럼 그 목차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혹은 교재에 산입된 이야기를 자신의 진로나 흥미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 평소에 나는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를 통해 독서를 하다가 이를 수업 시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과목이든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보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공대에 갈 친구들은 수학, 과학, 또 인문대에 갈 친구들은 국어, 영어 등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과목이라도 더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시킨다면 그것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일본어를 저의 진로와 연결시키고자 노력했는데요. 교육학의 경우 저는 기계공학과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친환경 전기버스에 대한 생각을 내보았으며 일본어 시간에는 전통 놀이기구 파다파다의 구동원리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경험을 통해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가 되면 모든 활동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하는 내용인데요. 저와 같은 경우 교과대의 활동과 교내 과학 캠프를 참여하였습니다. 교과대의 활동과 같은 경우 저는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서 이전에 열렸던 수학, 과학 축전의 자료들을 찾은 후에 직접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거쳐 부스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경험해보실 수 없었던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고 협동력까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교내의 모든 활동에 거의 대부분 참여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활동보다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꾸준히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뒷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율 활동의 경우 저는 멘토 멘티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멘토가 되기도 하고 멘티가 되기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면서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 멘티 활동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교내 영장신문단으로도 활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 교내 영장신문단에서 시간여행은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과학과 연관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탐구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생일 당시 그때 한창 유명했던 무인 커피점과 인공지능 바리스타를 직접 촬영하여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아리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동아리는 저는 1학년, 2학년 때는 물리 동아리, 3학년 때는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기재할 수 없는 독서 활동을 독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기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독서 동아리에서 수분 흡착제와 무한동력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면접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점이 새로웠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체험해보거나 아니면 신청했던 동아리가 여러분들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며 그 또한 여러분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같은 활동입니다. 진로는 특히나 여러분들의 흥미나 꿈을 특히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와 같은 경우 고교 방문 대학과 고교대학, 대학 연계형 등 대학에서 체험해보는 활동들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진로 활동의 경우 교내에서 체험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진로 활동의 경우 여러분들은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교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면 학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뒷뒷 페이지에서 말씀드린다는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간단한 것이라도 꾸준히 탐구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저의 2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2학년 때 드론의 세계라는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드론이란 무엇인지 또한 실제 드론을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드론이란 무엇이고 조종까지 해보았지만 원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3학년 때 수학과 과학을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활용하였으며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베르노의 원리와 작용-반작용 법칙을 통해 드론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론이란 무엇인지, 또한 원리, 또한 실제 조종까지 모두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사례로는 저는 1학년 때 공기로 충전하는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를 기사에서 읽어봤는데 이 부분만 읽어보고 나중에 관련 자료를 다 찾다가 이후 이가 실생활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배터리가 실생활에 활용하기 어려운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3학년 화학 시간 때 이에 대한 배터리의 한계점을 찾아보며 거기에 더하여 전지에 대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생기부를 보시면은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기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뚜렷이 보이므로 저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더라도 처음에 가볍게 만져봤던 물건이라도 더 나중에 탐구하고 심화해보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면접관은 면접관 2명이 수험생 1명을 10분 동안 상대한다는 점에서 작년과 동일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면접은 서류 신뢰도의 평목 함수가 가장 큽니다. 서류 신뢰도란 여러분들의 생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기록부를 최소 4번 이상은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연속적인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아주대학교 면접을 보면서 직접 받았던 질문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페이지는 제가 아주대학교 면접을 보면서 직접 받았던 질문들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한 단어가 유독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GPS인데요. 저는 학년에 GPS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GPS의 케플러 행성운동 법칙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연속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 아주대학교에서는 꼬리 질문을 많이 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꼬리 질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 있을 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신 만큼이나 그 개체에 대해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활용뿐만 아니라 원리 또한 과학적인 개념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5번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나왔던 질문에서 GPS와 관련해 제가 전에 교내 영자신문단에서 시간여행은 가능할까라는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GPS의 원리를 설명해 보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학 개념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에 대한 질문은 저는 면접에서 마지막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인 만큼 여러분들은 답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즉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면접 질문은 대부분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와 관심사가 비슷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아주대학교 수신 모집 요강을 보면 면접에 관한 다른 예시가 나와 있으니 저와 관심사가 다른 분들은 한 번쯤 이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에는 고3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고1, 고2 등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만큼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다 다를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꿈들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꿈과 흥미를 이루어 나가는 기회가 있을 시에는 그 즉시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을 노력했던 만큼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을 이끌어줄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회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표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수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에서 재학생 합격수기 발표를 하게 된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3학번 방주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제가 입시를 준비하며 연습했던 것, 또 준비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며 입시로 고민을 많으실 여기 학생분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학생부와 면접으로 나누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부입니다. 먼저 저의 교과 성적인데요. 저의 3년간 전과목 평균 성적은 2.85였습니다. 여기서 전과목은 교과로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를 의미하며 기술과정과 한국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는 2학년 2학기 때 2.65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3학년 1학기 때 조금 떨어졌으나 그래도 그래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주요 과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그래도 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영수사의 평균 성적도 산출해본 결과 3.02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전과목 평균에는 저의 부족한 과목들도 숨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국영수 평균 성적이 3.8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3등급을 못 받았었고 각각 평균 4.2를 받으면서 성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평균을 올려준 것은 바로 사회 및 기타 평균 성적이었는데요. 1.8이었고 특히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서 좀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요 과목 성적이 매우 낮아서 입시할 때 가장 걱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원서를 넣기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시를 준비하며 수시 모집 요강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저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저의 비교과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으로 학업 역량에 대처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영수의 부족한 교과 성적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전공 관련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의 전공 관련 과목은 저는 사회로 잡았는데요. 인문 계열인 전공에서 얼만큼 연관성이 있으실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 과목과 저의 전공의 연관성을 채택해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전공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과목 성적도 올랐다라는 그런 저의 역으로 저의 성적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사, 기술과정, 일본어, 한문 등 기타 과목에서도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것은 면접관님이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어와 일본어 회화 같은 경우를 사실 계속 1등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왜 제2 외국어 성적이 좋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면접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전공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인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이처럼 한 군데에 편향되지 않더라도 이런 되게 약하게 볼 수 있는 과목인데 이 부분까지도 노력했던 걸 면접관님들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리더십과 공동체의 키워드를 맞춰 활동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3년간 학급 부회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선 역할이 중요했다기보단 부회장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였으며 먼저 사소한 부분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생기부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 제 스스로에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기자로 학급 소식지를 발간하고 학급 단합활동 기획 및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잘하는 것을 살려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생기부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인데요. 방송반에서 학교 뉴스, 영상 제작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동아리가 아니라 다른 세특에서도 영상 제작된 부분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는데 직접적으로 진로를 드러낼 수 있었고, 이것도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인데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여쭤보셨고, 그러면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썼고 그러면 어디서 했냐까지도 구체적으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이 큰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는 전공 관련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문학 체험 프로젝트나 크리에이터 초청 인문학 특강을 들었고, 여기서 저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또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확장되는 활동들을 통해 저의 적극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했던 과목을 바로 이 세특에서 보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저의 태도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교과 부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밑에 보이는 것처럼 저의 태도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태도적인 부분이 많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저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요. 수학 과목 멘티를 함으로써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과목에 나온 저의 생기부 내용인 건데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 저의 전공과 연결하기 수월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사회 과목을 배우다 보니 문화와 콘텐츠가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많았고, 저도 실제로 정말 사회 과목은 즐겁게 체험했던, 즐겁게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접 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좋은 학업 성적과 전공을 연결해 진로 탐색 및 참여의 적극성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고, 제가 관련된 탐구를 하면 그게 바로 전공과 연결되는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고 왜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린 채 그걸 기억하고 강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문연광자인 심리학과, 클러스터로 운영된 국제경제도 추가로 이수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학생 개인의 그런 역량과 그런 스타일에 따라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요. 대학교에 와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봤을 땐 학교에 충실하고 또 학교 프로그램에 이렇게 직접 신청해서 한 것들이 대학교 와서도 열심히 할 학생인가? 에 눈여겨보셨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이제 1, 2학년 때 공통된 키워드를 앞에서 정리해 본 결과 뭔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 이런 부분이 저의 스타일과 강점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도 수시 모듈 요강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면접을 왜 보는지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를 이제 통과하면 면접을 보게 되는 거니 서류가 마음에 들었고 이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가? 그리고 그냥 말을 잘하나 보기 위해서 그런 건가? 라는 고민을 스스로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면접이라는 자리가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대화의 자리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친숙한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며 면접을 준비했고 앞에 보이는 3가지 순서로 면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떠올리기, 두 번째는 정리하기, 세 번째는 연습하기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3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나의 약점과 장점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순간을 온전하게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생기부가 있죠. 그래서 생기부를 정말 많이 읽고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으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는지를 각각 그 분야별로 밑줄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저의 떠올린 기억들을 옆에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이때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 몇 가지 예시를 가져봤습니다. 출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역량을 알려주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쭉 그었고 이제 왜 결석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1학년 때 개근했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개근할 수 있었지를 떠올려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일 때 특히 출석은 선생님과의 신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들었다. 그때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봄으로써 저의 장점과 제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까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 연계는 활동 같은 경우는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율에 나와 있던 것인데 미디어와 언어문화의 상호관계 개선 활동을 했었는데요. 생기부에 쓴 3문장이었지만 제가 이 3문장을 보고 다음과 같은 이 기다란 줄로 생각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저의 호기심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호기심을 통해 나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내가 몇 명한테 했는지 이걸 어디서 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땠고 거기서 내가 발견한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지 이거를 방송국에 이렇게 보냈었지 그래서 나는 이걸로 뭐를 기대했지? 나는 올바른 상호작용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었어 라며 이런 일련의 생각들과 그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년간의 배운 개념들을 다시 떠올리며 자주 나온 용어들 위주로 다시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치다 보면 반복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또 전공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실제로 단어들을 쓰고 그 옆에 공부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의 면접 후기를 조금 나누자면 전공 관련 책에서 언급된 로그라인의 개념을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면접하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하나 언급했는데 그 작품의 로그라인은 무엇인지까지도 추가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이 로그라인이라는 개념은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다시 공부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면접 준비를 조금 게을리했다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실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공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시기에서 사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 또한 저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공부에 정말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학생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떠올리는 것인데요. 그 전에 저는 아주대가 원하는 학생은 어떤 모습일지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주대 홈페이지에 아주대학교 인재상을 살펴보고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 문화 콘텐츠 학과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또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듣는 진짜 수업 과목인데 이 과목을 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점을 잘하는 게 이 수업 듣는데 도움이 될까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보고 그게 저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짜집게 해보고 저의 장점을 부각시켜야겠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사실 면접 질문을 조금 더 나누자면 성적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면접관님께서도 이제 매 학년 이렇게 성적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진로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같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좀 연속 질문으로 꼬리 질문을 받았던 게 그럼 매 학년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게 진로와 어떤 구체적인 연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학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의 일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방송, 그리고 2학년 때는 방송 중에서 영상 연출, 그리고 3학년 때는 제가 어떤 영상을 하고 싶은지, 저는 뭐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고 경험을 선물하는 드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진로의 확장이 있었고 저의 학업도 이거랑 연결지어서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학년별로 성장 등 진로의 그 근거들은 저의 생기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습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 학년에서 멈추지 않고 공통돼서 1학년 때 했는데 3학년 때 또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생기부를 통해 다시 저도 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1학년 땐 다큐멘터리 제작해보고 싶다 했는데 2학년 땐 직접 콘티를 만들어 보았고 또 반복되는 키워드들을 통해 저의 가치와 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밑에처럼 정리해 보았고 실제로 자기소개서 또 자기소개, 지원 동기,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할 때도 이 맥락 안에서 같이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이게 진실되고 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의 스타일과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특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행특에 반복되며 나온 키워드들로 정리를 해봤을 때 전 조금 열정적이고 많이 웃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접하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들을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언급했을 때도 꼬리 질문으로 받았던 어떤 애니메이션이냐 해서 명탐정 코난이라 대답했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럼 어떤 게 좀 아쉬웠냐 라는 질문에서 평소 이제 계속 떠올렸던 거니까 그걸로 대답을 하는 등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직접적인 작품명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 이 학생이 평소에도 많이 작품을 봤구나라는 걸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직접 손으로 쓰며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같은 분야를 꿈꾸는 친구는 물론 이과 계열의 친구 그리고 저보다 어린 동생에게까지도 다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의 면접 진행하는 거랑 연관지어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공통되는 질문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것은 저의 생기부에 핵심되고 반복되는 부분인 게 많고 또 그렇게 대답을 자주 하다 보면 대답의 질이 훨씬 올라가고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질문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순발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메라로 찍어 기록해 두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게 손동작이나 혹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싶으면 어색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특히 시간을 들여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에 먼저 후기를 들려드리자면 학생의 평소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꼬리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과나 그 면접관님에 따라 정말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평소 생각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게 많았다 생각해서 저도 생각을 떠올리는 것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즐겨보던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뭔가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조금 관심 있게 본 뉴스 내용이나 혹은 재미있는 영화의 후기글을 찾아봤는데 그게 면접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했던 자신의 활동과 공부를 믿으며 그 자신감으로 대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실제로 담임 선생님 밑에서 이제 입시 준비를 같이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아주대학교는 예쁜 친구들을 쏙쏙 잘 뽑아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를 많이 믿어주셨고 예뻐해 주시던 선생님이셨는데 면접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건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사실 주변 사람들 말에 되게 많이 휩쓸리는 시기인데 스스로를 이제 많이 지지해주고 또 스스로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면접 준비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응원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재학생의 발표